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12강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강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돼서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후견적인 역할들,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도와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조례라는 게 이제 금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전관리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금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고요. 내년부터 이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2021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그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관리단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리단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관리단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관리단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이제 관리단 구성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 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입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들을 합쳐서 관리단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원 대상은 이제 관리인 선임에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관리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단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 그 다음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얻거나 소집 비용 등에 관련된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규약의 제정이나 개정 시 이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의 적용 등에 관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표준규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준규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그 규약의 내용이 적절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 케어 같은 것도 있고요. 진단이나 컨설팅 또는 개선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자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관리단 지원 사업 내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집합건물 통합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자치구, 이제 건축가로 신청을 하시면은 또 서울시로 직접 이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이제 워낙 그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다 계속 반복해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전에 한번 지원받았던 건물은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여력이 돼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재신청까지는 이제 어려운데요. 조만간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은 재신청도 허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집합 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합 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소송 자체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가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소송으로 가서 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 없다면은 그러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자, 서울시에는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쟁조정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분쟁을 겪고 계신 구분 소유자들이나 또는 관리단 임원이나 임차인들 같은 분들은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우편으로 신청하시든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변을 요청을 하고요. 신청인이 서울시에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신청인이 답변을 또 받습니다. 이제 신청인이 어떤 취지의 신청을 한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인의 그 분쟁 조정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 답변서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수락하게 되면은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소위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법적인 조언을 당사자들한테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분쟁을 겪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면은 그럼 두 당사자분들이 그런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조정이 불성립될 수밖에 없고요. 합의가 되면은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 통보서가 이제 당사자들한테 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장에서 민사 합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민사 합의도 이게 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가 이 민사 합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정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일단 조정이 성립이 돼서 민사합의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민사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법적인 공부를 해서 혼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소송은 보통 뭐 몇 개월,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쟁 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시간 내에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거기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 분쟁 조정위원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분쟁을 당사자들 간에 괜히 감정이 악화되거나 막 그렇게 하기 전에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을 신청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당사자 간의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입주민 사이에서도 서로 관계가 이제 얼굴 붉힐 일 없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질문입니다.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와 시민포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수하고 계시는 과정이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일단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에는 이제 108개의 대표적인 집합건물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의하는 식으로 시민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 아카데미를 들으시는 일반 시민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개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그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금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 아카데미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민들에 대해서 그 집합 건물에 관련된 지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집합 건물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집합 건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각자 살고 있는 집합 건물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식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 포럼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시민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일방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방적인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그런 일방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이제 교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시민 포럼을 구성해서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포럼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수강생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 포럼이 구성된 다음에 그 시민 포럼에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뭐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울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건물 시민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당연히 시민 포럼의 구성원이 되십니다. 시민 포럼의 구성원이 되시면은 그 시민 포럼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갖가지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의견 청취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의견들을 서울시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민 아카데미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시민 포럼을 구성하고요. 이 시민 포럼과 서울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좀 길죠. 이제 요거를 이제 줄여서 집합건물 건전관리 조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런 명칭인데요. 이런 조례가 뭐 이제 입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제 시민들이 집합 건물에 생활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집합 건물이 관리가 되는 그런 건물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서울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뭐라고, 내년에는 뭐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집합 건물의 관리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서울시에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연구나 조사가 있어야지만, 실태가 어떤지 알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법 제도라든지 현실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만 집합 건물 관리를 좀 더 서울시가 잘 도와줄 수 있겠죠. 시민들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나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자문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관리단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합 건물의 안전한 관리, 이제 안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이제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지원센터, 그 다음에 상담실, 이제 관리지원센터와 상담실은
다른 질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조직들을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조금 더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건전관리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건전관리 조례의 내용 중에 건전관리, 안전관리 지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조례에서는 집합 건물의 건전관리와 안전관리를 지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관리를 위한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안전관리와 건전관리인데요. 첫 번째, 먼저 건전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 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법률 자문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집합 건물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 등,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 되겠죠.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안내하고 그 구분 소유자들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표준관리 규약, 표준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에 관한 사항들도 역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이제 집합 건물의 건전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그 서울시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전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게 전문적인 분야긴 한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집합 건물에서 좀 더 안전하고 건전한 이제 그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전관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의 역할은 이제 관리단의 안전관리 계획과 이제 관리단이 안전관리를 위한 이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이제 그 수선 계획, 보통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제 건물의 수선 계획,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건물을 이제 수선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를 관리단에 수립할 때, 이게 이제 그 관리단의 그 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우리 이웃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관리단에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안전관리 계획과 수선 계획을 세울 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재정적인 방안도 이제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못 박은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례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이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와 상담실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담실은 사실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라는 게 무엇이냐? 이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센터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역할을 한 군데 모아놓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센터에서 그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집합건물에 관련된 민원의 접수와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아까 그 관리단 지원 사업과도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집합 건물의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의 이제 조례에서는 서울시 보고, 앞으로 이제 서울시는 이제 집합 건물 관리 분야에서 조금 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와 조사를 누가 하는 거냐?
관리지원센터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관리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연구와 조사를 하고 서울시는 그런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들을 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이제 앞으로는 관리지원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관리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것 프로그램도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이제 기술적인 또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조정에 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조사라든지 당사자 면담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이제 관리지원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 결과의 수용이라든지 조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도 역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또 이제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고요. 이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상담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을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부분에서 일반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상담실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은 이제 관리지원센터 내에 설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조례에서는 이 이제 센터에서의 상담 기능이 있지만은 이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해서 상담실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그런 그 정보에 관해서 목말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언제든지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는 상담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그 강조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자, 6번째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 6개의 질문에는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년 2월 달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2013년 이후로 이제 금년에 대대적으로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 개정안은 2013년 이후로 또 가장 큰 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건물의 구분적 점포의 성립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면적 요건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과 상관없이 구분 점포. 구분 점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방이 이제 벽으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 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오픈 상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오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벽이 있으면은 이제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픈 상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손님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 점포가 인정이 되는데 이 구분 점포가 옛날에는 면적 요건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면적 요건을 풀었어요. 그래서 면적과 상관없이 구분 점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이제 분양자가
이제 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제 관리단이 구성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최초의 관리단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집회 소집 통지를 해라라고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각 구분 소유자들한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사자들 주소를 확인해야 되고 통지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고 명단을 확보하는 것 자체부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초기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에게 이왕 관리 업무를 수행할 바에는 처음에 최초 관리단이 집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통지 의무까지 이제 분양자가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4분의 3이라는 요건이 조금 너무 엄격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완화해서 3분의 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동의만 있어도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집합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리모델링 중에서도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을 더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더 늘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법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100% 동의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한 사람만 반대해도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증축형 리모델링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분 소유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축형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이 재건축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은 재건축의 경우에 모든 구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즉 80% 이상만 동의하면은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건축보다 조금 더 이제 낮은 수준, 재건축은 완전히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로 짓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있는 건물을 조금 더 개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100%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뭔가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그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집합 개정안이 신설이 돼서요. 이제는 이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80%의 동의를 받으면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뭐 주택법에서는 이걸 허용하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100% 동의가 아니라 일정한 동의만 있으면은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에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집합건물법도 이런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80%,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80%가 동의하면은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관리인 신고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집합건물의 그 관리인을 찾아서 관리인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관리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경우들 많이 있죠. 심지어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관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대표자인데,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자인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참 그 집합건물의 관리가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 구청이 되겠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로써 이제 누가 관리인지 아닌지가 최소한 행정적으로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임시관리인을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민법상 임시이사 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도 이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합권법에 이 규정을 집어넣은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이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권리를 이제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 법률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집합권법에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회계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즉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 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비 회계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합건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 아까 이제 관리인 신고제도가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관리인 신고제도를 통해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은 우리 관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최소한 신고한 사람이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은 관리인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아직 그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고 양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법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어디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느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출되면요. 관리인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선출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규약이 있다면은 관리위원회에 선출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또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관리인이 선출되면은 그 관리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에게, 각 구에다가 관리인 선임을 신고를 하면 되겠죠. 이 선임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관리인 신고제도하고 또 하나가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관리단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집합건물법은 일정한 규모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감사 대상이 있는데요.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그러니까 뭐 세대수로 치자면은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물론 예외가 있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다면은 회계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결의가 없다면은 원칙적으로 1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계감사 받은 결과를 입주민들한테,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집합건물의 회계를 처리하는 분들은 조금 더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항목 같은 것들을 정확히 해서 관리비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 감사 대상이 그렇고요. 선택적 감사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그러니까 이제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이고 150개 미만. 아까 150개 이상 같은 경우에는 150개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대가 50세대에서 150세대인 경우에는 50세대에서 150세대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구분 소유자 명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인하는 그런 식으로 서명하는 식으로 해서 연서하여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50세대부터 150세대까지가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 감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집합 건물이 좀 더 이제 관리비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부터 2021년 2월 달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